자,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지원 공간 정보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4차 산업 진짜 많이 듣고 있죠. 2016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여를 하실 때 새로운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때 그 독일이 갑자기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제시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이란 우리 증기기관 있죠. 제임스 와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1784년도에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어떤 터빈 엔진에 의한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혁명이 발생이 되고요. 또 전기 1870년도에 70년에 전기라는 거 우리 보통 에디슨이 뭐 전기를 발명했다 뭐 얘기 나오는데 전구 뭐 발명하고 뭐 그러죠.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24시간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던, 또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어떤 보급품들이 생활 물자들이 잘 보급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생활에 윤택하게 되는 제2차 산업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불리는 컴퓨터가 발달이 되죠. 발달이 되면서 전자기술에 의한 제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가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게 되면서요. 어떤 인터넷 기반에 의한 스마트 기술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달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 기술들하고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불리는 줄여서 ICT라는 기술들이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산업 기술과 우리가 고부가가치의 어떠한 만물 초지능적인 혁명을 기술들을 결합한 융합형 컨버전스 기술들이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불리는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불리는 IoT 기술들과 같은 사물 인터넷 기술들과 같은 ICT의 핵심 기술들이 코어 테크놀로지들이 서로 컨버전스 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산업혁명 기술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 기술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좀 다한 것 같은데요. 먼저 처음에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죠. 우리가 우리 바둑 대회에도 한번 본 것 같지만 알파고, 또 가상수행 비서, 또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어떤 대용량 데이터들, 특히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하고 인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을 시키지요. 보통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기계학습을 시킴으로써 인간이 판단하는 판단에 대한 가치와 결과들을 이 컴퓨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는데 이것들을 AI라고 하죠. 또한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또 Mixed Reality라고 불리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혼합현실 또 증강과 가상을 섞어놓은 거를 Mixed Reality라고 해서 혼합현실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즐겨했던 게임들 중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죠.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 기반에 의한 온라인상에서의 즐기는 게임들을 실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스마트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증강현실과 서로 결합을 시키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고 있고요. 또 HMD 기술, 우리가 이제 가상의 현실들을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들을 뭐 이렇게 머리에다 헤드에다가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머리에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눈 안에서 우리가 뭐
실제로 가볼 수 없는 화산 속이라든지 지구의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IoT라고 불리는 기술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옛날에 이제 그 유비쿼터스라고 했던 유비쿼터스 기술이 제창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비쿼터스 기반의 기술, 유비쿼터스라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떠한 디바이스에도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유비쿼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유비쿼터스 기술이 근간되는 부분들은 IoT, 즉 모든 전자제품에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부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네이버 들어간다 그러면 뭐 어떤 인터넷 주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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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이렇게 해서 IP 어드레스가 이제 우리가 IPv4라고 불리고 있는데 모든 전자제품에다가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부여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전자제품이 얼마나 수없이 많겠어요. 그죠? 이 버전 4로서는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게 전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의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서 IP 버전 6라는 걸 IPv6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IoT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엄마가 안방에서 TV를 드라마를 재밌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방에서 일을 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TV들을 뭐 냉장고 화면에다 띄워달라 하고 얘기하면 쭉 연결돼서 볼 수도 있고요. 세탁기 빨래하러 간다 그러면 세탁기 쪽에 그 드라마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탁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냉장고에 내가 뭐 어떤 일상적으로 쓰는 식료품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개수 수량만큼이 부족하다,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지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물건들이 배송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IoT 기술의 근간입니다. 또한 하드업, 스파크, 스페셜 빅데이터 처리 같은 빅데이터 프로그램들, 그동안 이제 각종 ICT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했던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화 되어 있는 자료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학습을 시켜서 AI화 시키는 이런 작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단일화된 하나의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이나 이런 노트북이나 랩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CPU라든지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갖고 대용량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또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서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 뭐 자동차 기술이나 또는 제어 계측 기술이나 또는 비행에 관련된 항법 기술들을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단지 나의 개인적으로 프라모델도 날려가고 노는 게 아니라 뭐 전반부에 배웠던 항공사진 측량 기술 같은 것들 결합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국부적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잽싸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또는 뭐 해상에 부유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목적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스마트 도시 건설, 보통 우리가 UCT라고 했던 옛날 과거 기술들이 좀 한 단계 진화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요즘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건설 기술 중에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요것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공간정보공학에서 지상 라이다 기술 같은 거 또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BIM 기술들도 구성이 되고 있고, 또 ITS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라 불리는 장치들, 또 요즘에는 각광받고 있는 게 이 자율주행차들의 운행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디지털 뭐 교통지도 같은 것들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
또 공간정보공학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에 있어서 일단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실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고품질, 여기서 얘기하는 고품질은 높은 정확도의 높은 디테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품질의 공간 정보 자료의 필요성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포켓몬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1대 5천 축척의 수치 지도를 무상 공급을 해달라 하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분단되어 있는 국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된 수치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이제 우리 실공간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와 속수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구글에다. 왜냐하면 구글은 공기업도 아니고, 그죠? 사기업이잖아요. 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공익보다는 실익이 더 그러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잃게 되는 것도 더 많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튼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4차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간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또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혼합 현실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서로 섞어 놓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공간에 보이는 기술에다가 가상현실의 기술들을 좀 구현을 하고 있죠. 나한테 메시지가 왔네요. Everest conquered, the New Zealander Edmund Hillary got his first mail and congratulatory telegrams from George Lowe, a fellow countryman and expedition colleague. Just 35 miles from Kathmandu, capital of Nepal, Hillary and Ten Singh were welcomed and congratulated by their fellow members of the expedition. 물건 구입도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 글라스에다가 내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옷이나 어떤 나의 뭐 굿즈 있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넣고 그날 날씨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걸 입는 게 좋을까 하고 되는 기술들이 요즘에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나 AI, Augmented Reality라고 불리는 AR, IoT,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과 관련돼서 공간 정보와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공간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로서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다한 것 같아요. 드론이라는 기술과 자율주행차, 해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기술, 스마트 시티,
제로 에너지 빌딩, 니치 산업과 더불어서 이 공간정보공학이 7대 신산업의 육성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그 분야 쪽으로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공간정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오픈된 형태들로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각 기업, 특히 사기업들이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자기네 회사들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많은 부분들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잘 알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금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배달, 관광, 우리가 여행, 물자 등등에 대한 다양한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도, 매핑 서비스들을 통해 갖고 맵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아주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빅맵이라는 거 아마 잘 안 써봤을 겁니다. 빅맵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공학의 지도 기술들, 영상 지도부터 해서 일반 지도, 3D 지도 이런 지도들을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V월드라 불리는 국토교통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할애를 해서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들과 더불어서 어떤 시뮬레이션, 비행 시뮬레이션이나 가상 또는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 분석도 가능할 정도까지에 대한 서비스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거나 국가적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독도나 또는 울릉도 이런 것들을 3D로 만들어내거나 주요 서울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실감형 형태들로 나타낼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축해놓은 V월드 서비스들. 그래서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다른 타국의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포털 서비스들 보시면 네이버 있죠. 네이버 지도에도 네이버가 지도 제작에 있어서 지도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있고요. 또한 다음 카카오죠. 카카오가 다음을 먹잖아요. 다음 지도를 위해서 카카오가 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다음을 인수합병 해버립니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공간에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모델링을 하고요. 아주 좋아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정보가 실감형으로 구현을 시키면서 GIS와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LBS 있죠. 이게 GPS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어디 맛집 탐방을 해, 어디 좋은 구경을 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신산업 분야들을 육성을 하면서 그 서비스 산업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GIS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러 자료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2005년 6월 달에 구글이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만든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인 Geospatial Web이라는 서비스들이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전통적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지도 서비스를 능가할 수 있게끔 AJAX라고 이용하는 AJAX를 이용해서 획기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글 맵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2005년도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야후라고 불리는 옛날에 포털 서비스가 있었어요. 전 세계 위성 사진과 지도 서비스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출시해 나가면서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향후 이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에 서로 아주 경쟁적인 거의 소리 없는 총성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액티브엑스만을 이용해서 지리정보 플랫폼들을 구현하고 있었는데 이 웹에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을 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구글사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 못해서 어떤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라는 공간에 대해서 버추얼 글로브라고 하는 가상 지구 서비스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상에서의 지도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서 이용하는 유저들의 유저 분석들, 사용 분석들을 좀 통해 봤는데 공간 정보에 대한 활용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더구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것들 있죠. 이 스마트폰에 기반으로 한 공간 정보의 이용률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시장을 개척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가장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도 찾기도 하지만 내가 공간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어떠한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이용해서 그 배달 서비스들을 어떤 뭐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얘네들이 구축해놨던 맵 관련된 LBS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에 대한 수입들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도 서비스를 통해 갖고 다양한 부가가치가 되는 여러 파생 산업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자동적으로 수입원이 생긴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버추얼 글로브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목적으로 만들면서 구글의 지오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현재 구글 맵을 만들기 위한 지오팀의 미션은 기본적으로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위치,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가 구글 지오팀의 미션이었습니다. 이런 가상 지구 서비스의 목표는요, 이런 다양한 공간 정보를 플랫폼화 시키는 거죠. 플랫폼. 두 번째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또는 광고 수입을 창출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필드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지구 서비스와 가상의 세계 서비스,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죠. 이것들을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있어요. 내가 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직업들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한 직업들을 내가 구해서 나를 그렇게 모델화한 시킨다면 나는 어떤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살 수 있게끔 해보는 거죠. 한번 궁금하시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해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은 지금 기존의 고해상도의 영상정보, 즉 보통 레스터 데이터 있죠. 레스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영상 정보들을 이용하다가 뭐 보통 우리가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의 영상들을 이용을 해서 공간 정보를 구축해놨던 키오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백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고해상도의 지구를 관측한 원격 탐사 위성 사진들을 확보하는 데 되게 많은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기존의 지도 서비스들을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오픈 API 서비스들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에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지도 종속적 서비스인 메시업 서비스라고 하는 메시 UPS라는 서비스들을 시행합니다. 기존의 2차원 형태의 지도, 옛날 내비게이션을 보면 2D 형태로 되어 있다가 잠깐 조금 뭐 가상으로 3D 형태로 만들었는데 참 우스웠던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가요. 실제로 실감형으로 3D 형태의 지도들을 만들어 놓은 형태로 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밀도, 정밀한 섬세함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줄여서 LOD라고 그러는데요. 이 LOD 1, LOD 2, LOD 3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제 공간을 그대로 구현했다. 그거를 레벨 오브 디테일 4라고 얘기해요. 4단계라고. 그래서 레벨 오브 디테일을 LOD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해 놓으면 유저들이 어떤 흥미거리를 가지고 유도만 시키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 그러니까 유저들이 입력을 해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가공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했던 게 구글 스케치업 같은 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포토센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는 실제 세계를 가상 세계로서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들을 만듭니다. 즉 구글 스케치업 써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과 연동을 시켜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고층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 그거를 매시업 시켜서 모델링 한 다음에 핸들링 한 다음에 올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거를 유저들이 있는 현 위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해서 유저가 생성된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갖다 붙이면 가상의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먼저 구글 어스를 잠깐 볼게요. 2005년도에 구글 어스는 시작이 되었고요. 최초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입니다. 퀵버드라고 불리는, 나중에 이제 위성 배우겠지만요. 퀵버드라고 불리는 위성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요. 구글 맵과 구글 어스를 응용을 해서 다양한 매시업 서비스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 그래서 뭐 스트리트 뷰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아까 이게 구글 스케치업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 기반의 LBS 서비스의 플랫폼 활용이 증가되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빅맵이라는 거하고 애플맵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좀 치르고 있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빅맵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 번도 잘 안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빅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서비스죠. 이 빅맵의 스트리트 서비스, 빅맵의 앱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들로 나눠지고 있고요. 구글하고는 차별화해야 되니까 더욱더 높은 해상도의 위성 영상들을 이용하는 항공사진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울트라캠이라 불리는 회사하고 픽토메트리라는 회사, 어마어마한 고해상도의 공간 정보 자료들을 구축했던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맵 서비스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시작을 했죠. 한국형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이라 불리는 Vworld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디지털 항공사진 이미지와 대한민국은 1대 5천의 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축척의 지도. 이거는 전 세계 거의 사례가 없는 정도의 대축척 지도입니다. 다 구축해 놨다는 게. 또한 여러분들 뭐 주소 쓸 때 이제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새 주소 서비스들도 실시했었고. 그래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를 열었고요. 이 V월드 서비스는 오픈 API 환경을 제공한다. 즉 유저가 이 제공하고 있는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 코딩을 하면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디지털 항공사진의 오소 이미지, 즉 정사 이미지와 수치 표고 모델링하는 DEM을 이용을 해서 GSD, 지상 해상도라고 해요. 그라운드 스페셜 지상에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0.5m급 그래서 50cm급 정도의 공간 정보에 대한 정확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붙여요. 뭐 우리가 땅에 관련된 내용들, 땅의 경계는 지적도나 부동산 가격이나 토지 또는 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들을 붙여가지고요. 국가 공간 정보의 기반 서비스로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 말고요. 뭐 서울역의 실내 공간이나 강남역의 지하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지하 실내 공간, 지하 공간,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 4 실감형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최신화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끔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한 예인데 좀 옛날 사진인데 지금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시내의 3차원 이렇게 형태들에 대한 모델, 특히 서울시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또 비접근할 지역인 북한 같은 경우 있죠. 북한을 이용을 해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만 3차원 형태 또는 서울역의 KTX 매표에서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역 지하철의 플랫폼 형태들, 이런 것도 실내 공간 정보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끔 구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내 포털 서비스를 보면은 다음 카카오 지도 있죠. 다음 지도 같은 경우도 약 50cm급의 항공사진을 이용을 해서 2차원 형태 지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컴셋이라 불리는 천리안 위성을 통해 갖고 우리 GSD 2.5m급 위성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다음 지도에서는 스토어 뷰 서비스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네이버 뭐 자전거 도로나 날씨 또 로드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이버 실내 지도, 이것도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요. 요즘 더욱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오픈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지도에 대한 서비스들은 우리가 실감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공간 정보들이 3D로 구현이 되다 보면 데이터 용량이 크니까 그거를 최소화돼서 빨리빨리 연산할 수 있게끔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의,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어떤 성능에 끌리지 않고 자체적인 서버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강구가 될 거고요. 아마 거의 실시간적인 자료까지도 CCTV를 얹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금방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고속도로에 이렇게 CCTV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 CCTV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CCTV를 볼 수 있지만, 그걸 한참 뛰어넘는, 아마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어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공공 CCTV라고 해서 우리가 그 어딘가를 보고 싶다 실시하면 거기를 CCTV를 가동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오픈 플랫폼에 대해 좀 배웠는데요. 레포트를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나가는 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 맵하고 아까 빅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또는 가봤으면 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하거나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도 좋으니까요. 두 지도를 이용을 해서 두 종류의 오픈 플랫폼을 한번 서비스를 이용을 해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출하도록 합시다.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이 오픈 플랫폼은 어떻고 이 오픈 플랫폼은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되는 메뉴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떤 편리성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어떤 공간적인 해상도들을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해상도가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 하면 자유롭게 비교를 해서 레포트를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